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노동할 이유가 이제 사라지고, 노동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 기반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그 참 불편한 현실이 이제 현대에 나타나고, 그 노동은 이제 오로지 개인적 평안과 풍요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그 신성함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64년에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을 거리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 인생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이 가득하였던 시대에 대부분의 이제 그 교수들은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고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갇힌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은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일관성 있게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선생들이 야, 인생이 무의미해, 절대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가 없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되는데 실제로 그 가르치는 시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다 자기들만의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모습도 유지하고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야, 절대는 없고 이렇게 이제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된 거지. 아까 우리가 까미의 이방인처럼 우리의 삶이라고는 참 덧없는 거다라고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또 하고 싶고, 이게 참 어려운 시대의 모습들이니까 학생들이 참 뭐야 도대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러면서 60년대 이제 대규모의 이제 학생 시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폭동.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68 혁명까지 이르게 되는 거야, 프랑스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68 세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된다고, 68 세대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선생님들도 그런 거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이제 64년에 버클리에서 시작된 이 대규모의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삶이 무의미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비이성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비이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세상, 절대가 없으니까 이 삶은 무의미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성의 영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결국은 이 삶의 의미는 비이성의 영역에 있는데, 비이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게 없잖아. 우리가 야스퍼스처럼 말 그대로 한계 체험에 이른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 나 죽어야 되는데. 자살할 때 한계 체험을 느끼고 내가 존재한다는 아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끝났지. 자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영역인 비이성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 비이성 영역으로 가려 할 때 가장 우리를 잘 비이성 영역으로 이끄는 에스컬레이터는 마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을 통하여서 이성은 정지하고 비이성의 영역에서 나의 존재를 찾는 일들이 드디어 이제 6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약이 이렇게 사용됐던, 물론 그 마약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주로 구루들이 이제 말해서 구루, 예를 들자면은 인디안들의 생각하면은 그 제사장 같은, 인디안들에 보면 제사장들 다 있잖아요, 그지? 그 인디언들 제사장들이
어떤 신비적인 언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사실은 마약의 일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했던 거가, 그거는 만약에 모두가 다 마약을 사용한다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마약들이 이제 일상화되는 상황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60년대의 이제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알덕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 새로운 신세계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면서 오늘날 이 알덕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되게 헉슬리 형제가 진화론자로서 또 현대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에 취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되게 재밌습니다. 이상을 쫓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약물 복용을 이데올로기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들은 종교로 접근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약물이 자신의 머릿속에 의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덕스 헉슬리 같은 사람은 단순히 이런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종교적인 명상가 그룹의 또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종로 대학로에 가면은 명상가의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 건물 딱 들어가면 이 알덕스 헉슬리가 탁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프란시스 카츠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명상 운동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새로운 정신 막 이런 운동을 했던 한국에 들어온 구루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알덕스 헉슬리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가보고서 참 이거 알고서 여기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했지만 지금 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무슨 칼국수집으로 바뀌었던데. 됐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이 심리학자 티모스 리얼이, 또 게리 스나이더, 또 알렌 와츠, 또 사인 알렌 긴스버그 다 뭐죠? 약물을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티모스 리얼이 같은 사람은 약물은 새 종교의 성례전이라. 그러니까 약물이 성례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례잖아. 그죠? 세례와 성천처럼 특별히 이제 약물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약물의 독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약물 복용은 하나의 도약, 비이성의 영역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됐고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잘 살펴봤던 것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는 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냐, 이런 거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상파 화가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지, 이제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진짜가 아니다. 그 실제가 뭐냐? 그러니까 그 실제가 사라지는 거죠. 실제가. 그러니까 후기 인상파들은 아니 그래도 뒤에 실제가 있다. 그래서 좀 뭐더라, 초기 인상파와 다르게 후기 인상파들은 좀 더 실제를 쓰려고 노력했던 거. 그리고 영화 감독들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듯이 또 얘기한 것처럼 잉그리드 베이그만이라고 하는 또 영화 감독이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사라지고 이 풀밥만 남는 그 형상의 모습. 인간의 실존이 없다.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부조리하고 이성에 의해서는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본래적으로 가치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가치 없이 살 수가 없거든. 그런데 배운 거 뭐요? 이성의 영역에서는 가치가 없다. 그죠? 이렇게 돼요. 희망이 없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막 찾고 싶으니까 그거를 찾았던 것이 결국 약물이라는 거죠. 약물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는 거야. 이성으로는 못 찾으니까 비이성으로서 그 의미를 찾은 건 그것이 바로 약물이 준 효과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음악가들이 창작에 힘들었을 때 약물을 의존하여서 내 이성의 영역으로는 도대체 음이 나오지 않는데 비이성의 영역으로 갔을 때 음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거. 그렇잖아. 흥얼흥얼 했더니 비이성의 영역에서.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비이성의 영역에서 만들었던 음악이 참된 음악이겠는가. 우리 박학기인가?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양희은이 부르는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런데 한계령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는 자기가 마약에 그러니까 약물에 찌들고 술에 찌들어서 썼다는 거야. 그 노래 자체가 그런 거야. 그렇게 나온 음악. 자기 잘 안 부른다고 하는데, 근데 음악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비이성의 영역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약물을 의존할 때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진짜 실제인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건 니어리가 뭐라고 이 찰스 슬렉이 한 말 중에 마음의 죽음, 바로 그것이 네가 가져야 할 목표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마음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마음의 죽음. 참. 세간의 죽음을 어떤 거죠? 그래서 이제 환각제로 흥분된 세계 유토피아적 몽상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충분히 약물을 복용하면 문명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알러스 헉슬리 같은 새로운 신세계에서 이야기하기를 LSD라고 하는 게 약물이거든. 이거를 상수도에다가 집어넣자는 거지. 그 얼마나 좋겠어. 여기 도시 상수도에 환각제를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물이 낙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마약, LSD 마약을 한 잔씩 먹어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빨리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환상이지. 아침마다 다 해롱해롱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뭐 싸우고 전쟁을 할 수 있겠냐고.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욕망이 있겠냐고. 우리가 저기 미국에 보면은 마약에 찌들어서 있는 사람들 다 히피처럼 쭉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냐고. 안 그래? 멋진 세상 같지 않아?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속이고 그러냐고. 그건 이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비이성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 그런 게 없는 세상이잖아. 눈물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 그게 종교적이지. 그러지 않은 종교적인 마약 집단. 근데 마약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인류가 퇴보되고. 당연하지. 근데 인류가 퇴보되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은 전쟁이 없는 게 좋겠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리 인류가 생각해봐. 인류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핵폭탄 한 2개만 서로가 터뜨리면 쌓았던 모든 문명 하루 사라지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다 이 사람들은 반전 평화주의자들이야. 반전 운동도 하고. 다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 히피들이 마약을 하는 그런 게 우리 시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자기 세대 부모들이 우리의 가치는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라고만 가르친 거야.
노동은 그 자체로서 사실은 이제 의미가 사라진 거야. 그냥 뭐 노동이라는 고귀한 가치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고. 오로지 그냥 풍요와 평화만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 그 가치가 어떻게 됐어? 평안과 풍요라는 가치의 기계적인 도구밖에 안 돼. 도구로 끝난 거지. 그런 사회 속에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냐고. 매일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절대가 없다. 사람이 절대가 없다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지. 이미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 니체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 니체는 신을 죽였잖아. 그지? 근데 니체의 사상의 원륜을 따라가면은 르네상스인들, 특별히 우리가 로코라든지 누소라든지 사회개혁론자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던 이 모습들이 결국은 니체를 통하여서 아주 확실하게 선명화됐고 그의 제자들이었던 실존주의자들이나 독일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우리나 프랑크푸르트 반문화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확산되고 프랑스의 이 포스트 철학자들 딜리지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냥 젊은 세대들에게 막 세뇌가 된 거지. 그런데 그동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주류는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명맥을 가지고 오지만 의식적 종교로서 로마 캐톨릭이 남아있고 격파 신학은 점점점 19세기 와가지고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슐라이 마커에 의하여 가지고 감정의 신학으로 또 깨져. 말씀의 신학에서 감정의 신학과 말씀의 신학으로 또 분리된다고. 신학은 감정의 문제지 말씀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나눠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약해지는 것 같은데 반면에 서구 사상, 이 세속화 사상은 정말 강력하게 확장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겠냐고. 절대가 있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삶의 도덕이 있다. 이런 걸 좋아하겠냐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도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고 우리는 나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사랑하는 거. 그게 더 혹하고 다가오지 않아? 둘 중에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런 시대가 강해지게 되는. 그럴 때 이제 이 60년대 대학생들은 그럼 왜 살지?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공부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기껏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갈등이 터지는 거지. 근데 이러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아니다. 이성의 영역에서는 부조리하지만 비이성의 영역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가느냐? 마약이지.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제 음악이고. 그게 분다는 거지. 버클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보면은 히피들이 이것을 아주 거의 정답으로 받아들인 거야. 히피 세대가. 히피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래는 인간은 본래적 자연의 존재였다. 누구를 얘기해? 옛날에 누구가 생각나? 로크. 그죠? 루소인가? 인간은 원래 태어나 자연적인 존재였고 계약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존재다라고 했던 이런 생각들이 히피들에게도 나타나는 60년대. 히피들은 씻지도 않고, 그지? 자, 들판에서 자고, 먹고, 머리 기르고, 온갖 지저분하지? 왜? 그 자연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엑셀레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약물이다. 이게 이제 히피 세계들의 히피 세계의 모습이지.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오늘날 복음성과 CCM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히피 세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히피 중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이 섹션이야. 그들로 시작된 게 오늘날 CCM이야. 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잖아. 현대 기독교 음악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단순히 옛날 찬송가로는 히피 세대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새로운 음악,
음악은 현대음악인데 그 안에 뭘 담자? 복음을 담자. 그게 오늘날 부르고 있는 CCM이야. 그게 바로 이 히피 운동 때문에 생긴 거야. 그게 나타나는 거지. 척 스미스 목사가 있는 그레이스 처플부터 시작해서 무슨 교회지? 갑자기 거기서 시작되어진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이 히피 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고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버클리에서는 히피의 약물 세계와 그 다음에 동시에 자유연설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따라지지 않고 그냥 자유를 요구하는 거였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셰퍼 입장에서는 추잡한 연설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마이크 대고 뭐해? 막 욕설도 배설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있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이 허버트 마르쿠제, 아주 신자파 운동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신자파 운동, 이게 이제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이 일종의 이제 독일의 이제 그 반문화 운동, 프랑크푸르트 반문화 운동의 핵심 가치도 참여하지만 이 마르쿠제, 그 다음에 네오도르 아도르노, 호크하이머, 위르겐 하버마스, 이들이 뭐예요? 함께 프랑크푸르트 학파, 신마르크스주의 가르침에 연결되어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젠더, 그 다음에 동성애, 이 모든 운동에 이제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 독일의 학자들이에요. 마르쿠제, 그 다음에 아드로노, 호크하이머, 하버막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을 나르는 사람의 철학적 변증법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혁명과 신좌파에 대한 칼 트루먼 교수의 책을 한번 공부할 텐데요. 진짜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야 되냐. 최근에 목사님이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의 책을 읽으면서 와우,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이 지금 이제 뭐 우리 시대의 기본적인 사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성 인권 뭐 말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서 참 예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왜 예쁘냐는 말을 쓰냐고, 이게 무슨 무슨 감수성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이런 표현하는, 다 모든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들에게서 온다고. 이들이 만들어낸 이 기반에서 시작된 거고, 이들이 이제 당대의 교수로 대학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배워온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서 그냥 배설하는 거야.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에서 다 배설하고 그 배설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고 마치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자 공부하면 따지고 보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났던 이들의 모습.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 아니고 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존재했던 건데, 이게 시작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인 거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뿌리를 잘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이 사람들과 공부 필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은, 우리 끝난 다음에 또 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세대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 이게 전부가 아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이라 그래. 네오마르크시즘.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이 지금은 거의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특별히 지적으로 높은 나라일수록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은 가장 강력하다.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즘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점 진지전 전략.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돼. 모든 문화 속으로 침투하여서 거기서 진지를 이제 만들고 나중에 점령하라. 이게 진지전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진지를 만들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진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영역을 다 점령하라. 이게 이제 그람시의 했던 이 28인가 7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가 이탈리아의 이제 막스주의자거든. 공산당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내세웠던 이 진지전 전략은 매우 유효하였고 지금 거의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 거의 다.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90년대 우리나라에 문민정부가 들어올 때 그때에 그람시의 영향을 받았던 좌파 문화운동가들은 이제 우리가 그때 신좌파 문화운동가들은 이거는 이제 오늘날 생각할 문화적 좌파지 정치적 좌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종북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종북 좌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추종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 없지만 그냥 문화적 좌파는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좌파와 이 정치적 좌파를 잘 구분해야 돼. 이 문화적 좌파, 물론 문화적 좌파인 친구들이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좌파적이지만 그래 종북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짬뽕이 됐어.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북한의 주체 세력들이 여전히 시스템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명확히 분별해야 돼. 정치적 좌파가 있고 종북 좌파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 좌파가 있는 거요. 다 그런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좌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을 문화적 좌파, 다시 반문화운동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60년대의 이 젊은 세대들, 그걸 이제 전후 세대라 그래, 전후 세대. 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 그리고 그때 태어난 세대가 대학생이 됐다면 몇 살이겠어? 60년대잖아. 그지? 전후 세대, 1세대야. 전쟁 후 세대 1세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1세대라 그래. 서구 사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보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후 세대,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어떤 마르크주의를 비롯한 신좌파 운동, 프랑크푸르트 학파 반문화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의 예를 들자면 아도르노나 호크하이마는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또 반면에 마르크주의나 하버막스 같은 경우는 또 어디냐면 이 프랑스 철학에 가장 영향을 준단 말이야. 예, 한 점에 이제 또 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이 시대는 이제 거의 다 넘어가겠다. 이제 다 넘어가서 이 젊은 세대들은 삶의 개인적 풍요와 평안이라는 이 부모 세대의 가치와 싸우려고 하여. 왜냐, 근데 일관성이 없었거든. 개인적인 평화와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근데 그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지만 결국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지. 그러니까 싸움은 좋았는데 무기가 다른 거지. 잘못 무기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가장 절정이 뭐냐? 바로 히피 운동 약물 문화의 절정은 우드스톡입니다. 이 우드스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우드스톡 영화가 잘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우드스톡 영화야, 이게 우드스톡 영화 엄청난 거지. 야, 이거는 1969년 미국 북동부에서 열린 락 페스티벌인데
이 페스토레라는 영화는 1970년 봄에 개봉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우드스토크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행사 포스터. 당시에 우드스토크 행사 포스터 3일 동안 평화와 음악.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락 페스티벌 음악을 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주제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우드스토크 이게 락 페스티벌이 가장 중요한 역사, 문화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인데, 근데 주최자는 이럴 때 이것이 새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약물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냐. 아유, 끔찍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옛날에 우리 영화 중에 되게 많이 나온 영화가 네, 그 영화가 그 뭐죠? 깃털로 시작되는 거 있었는데, 깃털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 영화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을 다 스케치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영화인가요? 한 20, 30년 됐네. 네, 영화도. 그죠? 그리고 이제 지미 핸드릭스는 그 종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흑인으로서 놀라운 재능을 지녔지만 그는 비인간적으로 이용당했던 그는 자신의 상징 인물이었던 문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장이 있은 후 1970년 9월에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구토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응? 어디 있지? 오케이. 이 다음에 지미 핸드릭슨. 당시에 가장 아주 탁월한 뮤지션이었는데, 그리고 흑인에 대한 저항들도 분명히 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69년 12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알타몬트에서 락밴드인 롤링스톤즈가 축제를 열었고, 그들은 지옥의 사자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치안을 맡기고 대신 상당량의 맥주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러면 지옥의 사자 누구냐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저게 뭡니까 이거가 칵 타는 사람들을 뭐라 복지족인데 이거를 뭐라 그러죠? 뭐 타고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오토바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막 하고 마음대로 맥주를 줬으니까 얼마나 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죽었고 그러고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거지. 그때 재밌는 것은 롤링스톤지는 뭐라고 했냐면 순진무구한 우리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한 거지. 이거지? 훌륭합니다. 롤링스톤즈. 잘 뽑았습니다. 롤링스톤즈에 이 사람이 죽고 이게 락 페스티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도구가 통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순진했던 시대는 사라지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약물에 대한 좀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이제 60년대가 지나면서 70년대가 시작됐죠. 그럼 이제 약물의 위험성이 나타나니까 약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약물은 점점점 중독성이 있으니까 퍼져나가게 됐고 이제는 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물은 전 세계의 어떤 돈벌이 수단과 문화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약물은 뭐냐? 이성에서 비이성의 영역에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비이성의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주는 도구였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들은 그 비이성에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단지 뭐예요? 해방구였다. 해방구일 뿐이에요, 해방구. 자신들의 삶에 지친 이 문제를 그냥 해소하는 해방구였고 탈출구였지 거기는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이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낼 때 그걸 탈출구로 삼는 거지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마약은 아까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마약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다. 왜 그럴까요? 빈약한 기반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약물로 대체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